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란 대란에 이어 이제는 미국 전역에서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생필품을 쓸 수 없는 공포, 사재기, 줄서기, 혼란. 그 혼돈 속 한 남자가 한국에 급히 파견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위기를 비켜간 걸까요? 그가 목격한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이슨 밀러입니다. 미국의 한 NGO에서 국제협력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는 생필품 유통이고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물자 공급 체계에 대해 연구해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그날,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제이슨, 뉴스 봤어? 계란 대란에 이어 이번엔 화장지야. 동료 마이크가 커피를 들고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스마트폰을 내밀며 보여준 뉴스에는 텅 빈 마트 진열대 앞에서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계란값이 2배로 뛴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번엔 화장지라니. 그것도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단지 SNS에서 화장지가 곧 부족해질 것이라는 루머가 퍼지자 사재기가 시작됐고 그 소문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오후에 상부에서 긴급 회의 소집 연락이 왔어요.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다양한 NGO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백악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국 전역 마트의 화장지 재고가 48시간 안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정부 공급망 담당자의 말에 회의실은 숙연해졌어요.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5년 전 팬데믹 당시 전 세계가 화장지 부족으로 몸살을 앓을 때도 한국은 별다른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유지했다는 보고서를 본 기억이 났거든요.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팬데믹 때도 한국은 화장지 대란이 없었어요. 뭔가 다른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본부장님이 제게 물었어요. 제이슨,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겠나? 그들의 유통 시스템,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방식을 배워올 수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어요. 이미 미국 곳곳에서는 화장지를 둘러싼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폭력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했어요. 그날 저녁 급히 짐을 싸면서 아내에게 설명했어요. 일주일 정도 한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그쪽 유통 시스템을 배워오라는 거야. 한국, 거기가 뭐가 특별한데? 아내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그게 궁금해. 왜 우리는 매번 이런 혼란을 겪는데 그들은 평온할까? 무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한국행 여정을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과연 작은 나라 한국에서 미국의 거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어쩌면 이번 출장이 단순한 조사를 넘어 미국의 공급망 시스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기 직전 미국에서 온 뉴스 알림이 제 휴대폰을 진동시켰어요. 미국 전용 마트 화장지 품절, 일부 지역 소요 사태 발생. 그 소식을 보며 이번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서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죠. 미국과는 달리 불안감이나 급한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국의 대형 할인마트를 방문하는 건 제 첫 번째 일정이었어요. 저를 안내하는 도윤 씨는 한국소비자원에서 근무하는 유통 전문가였어요. 그는 영어가 유창했고 친절하게 모든 질문에 답해주었죠.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진열대는 화장지와 생필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만 차분히 구매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미국에선 지금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도윤 씨가 휴대폰 앱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엔 근처 모든 마트의 화장지 재고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소비자들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헛걸음할 일도 없고 불안해서 사재기할 필요도 없죠. 편의점과 온라인몰도 방문했는데 상황은 비슷했어요. 모든 곳에서 재고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가격도 평소와 다름없었죠. 특히 온라인몰은 재고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오늘 구매 가능, 수량 2개처럼 표시해 과도한 주문을 방지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 씨가 말했어요. 내일은 물류센터를 방문해요.
그곳에서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미국 상황을 확인했어요. SNS는 빈 진열대 사진과 불만으로 가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평온한 밤거리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해. 화장지도 충분하고 사람들도 침착해. 정말? 어떻게? 아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내일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야.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도윤 씨를 다시 만나 경기도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로 향했어요. 그곳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첨단 시설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 로봇 운반체,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 모든 것이 효율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중얼거리며 시설을 둘러보는데 머릿속은 이미 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왜 미국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할 수 있을까? 다음 날은 농협 물류센터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전국의 농산물과 생필품을 한 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허브였죠. 건물 입구에서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모든 상품에 RFID 태그가 부착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 어떤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죠. 도윤 씨가 설명했어요. 창고 내부는 마치 거대한 기계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의 개입은 최소화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얼마나 걸렸나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처음 기획부터 약 7년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보다 표준화예요. 모든 유통업체, 생산자, 판매자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표준을 만든 거죠.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미국에서는 각 기업이 자신만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경쟁이 심하다 보니 협력이 쉽지 않았죠. 우린 사기업끼리 경쟁만 하는데 여긴 시스템이 살아있잖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오후에는 중간 유통 단계를 살펴보기 위해 한 물류회사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AI 기반 수요 예측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죠. 과거 데이터와 실시간 판매 정보, 심지어 날씨와 특별 행사 정보까지 종합해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사재기도 줄어들어요. 사람들은 내일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오늘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거든요. 회사 담당자가 말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민관 협업 시스템이었어요. 정부와 기업, 유통업체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죠.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델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는 더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팬데믹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물류 흐름까지 조정했죠. 도윤 씨의 설명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자유시장의 원칙과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협력하는 모델을 택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노트북에 메모를 정리하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 철학의 차이였어요.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공동체의 안정에 더 가치를 두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 씨에게 솔직하게 물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적인 차이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역할 때문일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둘 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위기를 함께 극복해왔어요. IMF 외환위기, 메르스, 코로나. 그럴 때마다 함께라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죠.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미국도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강조된 가치는 개인의 생존이었거든요.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보다는 스스로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며칠 뒤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김 과장님은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위기일수록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개인이 모두 살아남아야 사회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이어서 그는 팬데믹 당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어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정 마스크 제도, 생필품 가격 모니터링, 유통과정 투명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죠.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거예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자원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후에는 일반 시민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서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몇몇 분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어요.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분이 말씀하셨어요.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게 기본이에요. 남들 생각해서요. 팬데믹 때도 마스크를 한 번에 많이 사지 않았어요.
나만 쓰면 뭐해요. 이웃도 써야 하는데. 또 다른 3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위기 때 더 서로 돕게 되는 것 같아요. SNS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동시에 우린 왜 이걸 못했지? 왜 서로만 탓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먼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재기부터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도윤 씨와 저녁을 먹으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우선이에요.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왜 제한하냐는 생각이 강하죠. 하지만 여기서 보니 그런 자유가 결국 모두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자유는 중요해요.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요. 위기 상황에서는 더더욱 균형이 필요하죠.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 바탕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이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점이 놀라웠죠. 그날 밤, 제 노트북에 적은 문장은 이거였어요. 한국의 유통 시스템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인다. 이 간단한 문장이 지금까지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형 마트 본사의 물류팀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마치 첨단 군사 작전실처럼 보였죠. 대형 스크린에는 전국 각지의 매장 상황과 재고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3일 후의 수요까지 예측합니다. 물류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화면에는 날씨, 특별 행사, 과거 판매 데이터, 심지어 SNS 키워드 분석 결과까지 종합되어 있었죠. SNS도 분석하나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네.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지 부족이라는 키워드가 급증하면 해당 지역 매장의 재고를 우선 배분하고 충분한 재고 확보 메시지를 내보내죠. 이어서 그는 비상공급망에 대해 설명했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효율성을 위한 평상시 공급망이 작동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즉시 비상공급망으로 전환된다고 해요. 생산 공장과 직접 연결되어 중간 단계를 최소화하는 방식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시간 소통 시스템이었어요. 매장의 직원들이 태블릿으로 재고 상황을 보고하면 그 정보가 즉시 중앙 시스템에 반영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다. 제 생각이 절로 말로 나왔어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마트 본사에서는 SNS 민원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전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화장지가 없다는 글이 올라오면 즉시 해당 매장에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고 재고를 보충하는 시기였죠. 고객이 불편을 겪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한 한국인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경영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듣고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위기 대응 문화가 있어요.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략과 위기를 겪으며 생존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단결하는 능력이 발달했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특성이 결합된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았지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 해결해야 할 과제였어요. 마지막 주, 저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물류센터를 방문했어요. 대기업뿐 아니라 작은 가게들도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우리는 100개가 넘는 동네 슈퍼마켓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센터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혼자서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대기업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요. 작은 가게들이 모여 하나의 큰 시스템을 이룬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재고 관리, 배송, 심지어 공동 브랜드 상품 개발까지 협력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고 있었죠. 이 모델은 미국의 작은 가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감탄하며 말했어요. 센터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규모의 경제는 대기업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작은 가게들도 협력하면 가능합니다. 그곳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한국 시스템을 일부라도 도입할 수 있다면 미국의 중소 유통업체들도 이런 협동 모델을 통해 위기 상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점심시간,
도윤 씨와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과 미국은 너무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적어도 일부 시스템은 우리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기본 원칙은 같아요. 정보 공유, 선제적 대응,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에서든 적용 가능하죠. 오후에는 한국 유통 전문가들과의 미팅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의 시스템을 미국에 소개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죠. 미팅은 매우 생산적이었고 심지어 양국 간 MOU 체결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이슨 씨, 우리는 기꺼이 노하우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기 극복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한국유통협회 회장님의 말씀에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호텔 방에서 아내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죠. 여긴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야.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시스템에 녹아있어. 아내는 화면 너머로 제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오랜만에 당신이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네요. 정말 좋은 경험인가 봐요. 그래, 이번 출장은 단순한 조사를 넘어서는 것 같아. 어쩌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지도 몰라.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배운 점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적었죠. 한국에서 배운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이다. 물건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 다음 날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시작됐어요. 오전에는 한 대형 유통업체 회장님과의 미팅이 있었어요. 그분은 70대의 노신사였는데 40년 넘게 유통업에 몸담아온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입니다. 거짓말하면 소비자들이 금방 알아차리고 불안은 더 커집니다. 진실을 알리고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가 중요하죠.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미국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떠올렸어요. 종종 정보를 제안하거나 상황을 축소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불안과 불신을 키웠던 것 같았어요. 소비자를 어린아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또 그 진실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합니다. 오후에는 도윤 씨의 특별한 제안으로 일반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 시스템을 구경하게 됐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체계적인 분리수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원순환과 위기 시 물자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었죠. 팬데믹 때 휴지가 부족했을 때 재활용 종이를 이용한 대체 제품 생산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평소 분리수거 습관이 위기 때 빛을 발한 거죠. 마지막 일정은 정말 특별했어요. 도윤 씨의 소개로 70대의 마트 배달 기사님을 만났거든요. 그분은 팬데믹 당시에도 쉬지 않고 노인들에게 생필품을 배달했던 분이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나이에 무거운 짐을 나르시는 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함께 살아야죠. 그게 한국입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가슴을 울렸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도윤 씨와 함께 송별회 자리를 가졌어요. 출장 기간 동안 친절하게 안내해준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단순히 유통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태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미국에도 소개하고 싶어요. 도윤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완벽하진 않아요.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이 많죠. 하지만 제이슨 씨가 본 좋은 점들을 미국에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밤, 호텔 방에서 가방을 싸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과 지금의 제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단순히 유통 시스템을 조사하러 왔다가 인간에 대한, 사회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된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 경험을 미국에서도 나눠야겠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어요. 제목은 위기를 넘어서 한국의 유통 시스템과 공동체 정신으로 정했죠. 단순한 기술적 분석을 넘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그것이 시스템에 반영된 방식까지 담으려 노력했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본부로 향했어요.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화장지 품귀 현상은 계속되고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3배까지 뛰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죠. 본부장님과 만나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기술적인 측면부터 문화적 측면까지 모든 관찰 결과를 공유했죠. 한국은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사회입니다. 정보의 투명성, 자원의 공정한 분배,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라는 가치가 시스템 전체에 녹아 있어요. 본부장님은 깊이 감명받은 표정이었어요. 제이슨, 이 보고서를 즉시 전국 NGO 네트워크와 공유하겠소. 또한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전달할 예정이요. 당신이 본 것들이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소. 다음 날부터 정신없는 일정이 시작됐어요. 여러 NGO와 정부 기관에서 발표 요청이 쇄도했고 한국의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연이어 열렸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 내 관련 업계에서 보인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본 후에는 많은 분들이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경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이번 위기가 증명했으니까요. 한 대형 유통업체 임원의 말에 많은 이들이 동의했어요. 보고서가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CNN에서 인터 왔어요. 전국 방송에 나간다는 생각에 긴장됐지만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이제 미국도 한국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 인터뷰 이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 주에서 한국식 유통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고 특히 민관 협력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심지어 몇몇 대형 유통업체들은 자발적으로 구매 제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한국의 도윤 씨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미국의 변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기쁘네요. 서로 좋은 점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제협력 아닐까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함께라는 가치가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제 사무실로 본부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이슨, 좋은 소식이 있소. 한국의 유통 전문가들이 미국을 방문해 워크숍을 열기로 했소.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었으면 하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 더 큰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네, 기꺼이 맡겠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배운 교훈이 이제 미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로 퍼져나갈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인류의 발전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위기 속에서 한국의 유통 시스템에 감동한 한 국제협력 전문가의 이야기였습니다. 물건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한국의 철학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